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람보다 고기가 더 많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여태껏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네요. 그 시절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저는 말보다 배고픔을 더 일찍 깨달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늘 먹고 살기 바빴던 부모님은 저를 제대로 기를 만한 여력이 되지가 않았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저는 그저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혼자 자라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공부라는 건 평생 가까이 해본 적도 해볼 수도 없었고, 그저 매일 끼니 걱정하며 사는 것이 제 인생이었네요. 그렇게 변변찮게 배운 것도 없이 이래저래 손만 붙이고 살던 저는 일찍부터 뱃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배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일을 했고, 매일 파도와 씨름하며 살던 저는 30이 넘어 늦은 장가를 가게 됐어요. 당시로 따지면 이미 몇 년째 노총각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결혼이 늦은 편이었죠. 제가 집이라도 있었으면 더 일찍 결혼을 했었겠지만, 가진 것 없는 뱃사람이다 보니 저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저는 제대로 여자를 만날 겨를도 없었죠. 그런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중매를 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역시 저처럼 30 다 되어가는 노처녀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아내는 예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얼굴에 심술도 좀 있어 보이고 등치도 후덕한 것이 성격도 고분고분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 형편에 누굴 따지고 말고 할 처지도 아니지만 그 얼굴을 보니 왜 여태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것도 있었어요. 저 정도 되는 여자면 생활력은 강하겠구나 싶어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걱정은 없겠다 싶더군요. 저는 매일같이 배를 타고 나가 돈을 벌어야 했으니 집사람 될 사람이 알아서 잘 해줬으면 했거든요. 다행히 그 여자도 제게 나쁜 인상을 받진 않았던 건지 저희는 얼마 뒤 결혼 약속을 하게 됐죠. 요즘 사람들 기준에서야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저희는 둘 다 결혼이 늦을 대로 늦은 상태였기에 더 서두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게 됐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 혼자 살던 낡은 시골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혼수도 제대로 된 예물도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마음 붙일 곳 영 없던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는 가장이 되어 더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임신까지 하게 됐고 딸린 처자식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얼마 뒤 예쁜 딸아이를 낳았고 딸아이를 품에 안은 저는 행복한 부모가 됐죠. 아버지가 되다니. 그만큼 책임감과 두려움도 대단했지만요. 하지만 그런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라도 우리 세 식구 열심히 살아보려던 제 의지와 달리 아내는 저와 사는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제가 무식한 뱃사람에 다정한 남자가 되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변변찮은 생활비에 번듯한 집을 못 가져서 그랬는지, 이유가 어떤진 저도 모르겠지만 아내는 아이를 낳고 몇 년 되지 않아 애만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평소처럼 배를 타고 나갔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들어온 저는 안방 바닥에 혼자 울고 있는 딸아이를 보게 됐죠. 엄마, 엄마 부르며 서럽게 우는 아이의 모습에 저도 울고 싶어지더군요. 그 후로 아내를 찾겠다고 처가댁을 가보고 아내가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아내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나 지난 뒤에야 제대로 갈라서자며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전처가 집을 나간 뒤로 저는 어린 딸아이와 단둘이 남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어린 자식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애를 키우려면 뭘 해줘야 하는지, 아이에게는 뭘 먹여야 하는지 뱃이라는 제가 알 길이 없었죠. 무심한 아버지라 욕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늘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야 들어오는 제게 육아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저는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동네에 애들 보내는 유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모님이 진작 돌아가신 탓에 아이를 대신 키워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주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도와주셨죠. 덕분에 저는 어린 딸을 남의 집에 맡겨놓고 계속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어린 딸을 위해 다른 일을 알아봤어야 하나 싶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고기 잡으며 살던 제가 막상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술도 없고 머리도 좋지 못해. 그러다 굶어 죽느니 그냥 하던 일이나 하며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날마다 배를 타러 나갔고 그 사이 제 딸은 늘 훌쩍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어느새 말도 하고 글도 뗀 딸아이는 지 엄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딸을 볼 때마다 괜히 서글퍼졌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둘이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아내가 도망가며 혼자 힘들게 딸을 키우고 있자니 내 인생이 쓸모없고 실패한 인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우기 위해 자주 술에 의지했습니다. 어린 자식 바라보며 한숨이 나올 때마다 한숨 대신 술잔을 들이키곤 했죠. 그런 제 모습이 애 앞에 보기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술이 아니면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힘든 속내를 어린 자식한테 떠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사느라 저는 딸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는 날에는 새벽같이 배를 타러 나가 딸아이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었고 집에 있는 날이면 술에 빠져있던 제게 아이가 다가오지 않으니 저는 제 딸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딸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무식한 놈이라 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어쩌다 나 같은 놈한테 그런 귀한 게 생겼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제 딸을 진심으로 아꼈지만 그런 저의 진심을 제대로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못난 아비였기에 딸에게 제대로 해준 적도 없었네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다정한 말 한 번 해주지 못했고 능력이 좋아서 이것저것 해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딸아이가 자랄수록 곁에서 잔소리만 하는 논팽이가 되어갔습니다. 걱정이 돼서 한다는 말이 딸아이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법한 말들 뿐이었죠. 너 그 꼴이 뭐냐? 이 시간에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냐고? 이게 뭐? 남들은 다 예쁘다고만 하는데 왜 아빠만 뭐라고 그래? 예쁘긴 뭐가 예뻐? 그렇게 입고 다니면 싼티나 나 보이지? 기집애가 왜 그러고 다녀? 학생이 그러고 다니는 게 잘하는 짓이냐? 뭐? 싼티? 아빠는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다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네가 알아서 잘했어야지. 그리고 너 공부는 안 하냐? 책 펴는 걸 본 적이 없네. 공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커서 뭐 되려고 그래?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요즘 공부는 잘 되냐? 힘든 일은 없냐? 그렇게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 건데 저는 제 딸에게 그러질 못했습니다. 변명 같겠지만 저 역시도 부모에게 받은 게 없이 컸기 때문에 제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부모랍시고 자식 걱정이 되어 한두 마디 했던 것뿐인데 딸아이는 무뚝뚝한 제 말을 잔소리로만 듣고 저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집에 잘 붙어있지도 않고 자기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가끔 만날 때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며 저와는 말도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대화 없는 부녀가 됐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하는 딸에게 저는 점점 더 다가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에는 아빠 하며 따르던 딸이 머리가 커가면서 저를 밀어내더니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제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야, 제가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한 아비는 아니었죠. 무식하고 괄괄하기만 한 제가 누가 봐도 좋은 아빠는 아닐 테니까요. 거기다 배를 타고 일하다 보니 몸은 거칠어지고 해풍에 그을린 얼굴은 또래 부모들보다 늙어 보이니 딸아이는 그런 제가 밖에서 자신에게 아는 체 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주연이 너, 아까 아빠가 학교에 데리러 갔는데 왜 모르는 척했어? 아빠가 너 오랜만에 고기 좀 사주려고 그랬더니 내가 뭘, 나 못 봤어. 못 보기는? 아빠가 아까 네 이름도 불렀는데 너 그 소리 듣고 휙 가버리더니 그러게 왜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밖에선 나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학교까지 찾아와서 내 이름 불러대면 애들이 얼마나 놀리는 줄 알아? 우리 아빠 무식한 뱃놈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할 일 있냐고. 평소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누가 고기 먹고 싶대?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는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나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고 싶었으면 내가 아빠가 필요했을 때 잘해줬어야지.
한창 아빠 필요했던 어릴 적엔 맨날 배 타러 나가고 집에선 술만 퍼마셨잖아.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듣기 싫은 소리들로 잔소리만 해댔지. 우리 관계는 아빠가 다 망쳐버렸는데 왜 갑자기 뒷북이야? 왜 이제 와서 나랑 잘 지내고 싶은 건데? 아니 정말 저놈이... 너 누가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래? 너 정말 아빠한테 혼나고 싶어? 아빠가 뭔데 나를 혼내? 아빠가 나한테 그럴 자격이나 있어? 뭐 낳았다고 다 부모인 줄 알아?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인 거지. 아빠가 부모 노릇이나 해봤어? 난 아빠가 너무 싫어. 부끄럽다고. 뭐?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어디 애비가 부끄럽다는 소리를 해? 내가 너 하나 키우려고 무슨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게, 이따위로 키울 거면 차라리 낳질 말지 그랬어. 제대로 챙기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낳아? 나도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느니 차라리 고아인 게 낫겠어. 그래, 나도 너 같은 거 낳아 기른 게 후회스럽다. 애미도 버리고 간 새끼 키우겠다고 새가 빠지게 이런 게 후회스러워. 제가 부끄럽다고 아는 체하지도 않는 딸아이가 괘씸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애비를 부끄러워하다니 실망스럽고 화가 났죠. 그래서 저도 딸아이에게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후회가 들었을 때는 이미 제 입에서 말이 내뱉어진 뒤였죠. 그런 제 말에 딸아이는 제 관심은 바란 적도 없었다며 제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정말로 한 집에서 지내면서도 저를 본체만치 하며 제게 먼저 말 거는 일 없이 지내더군요. 이미 딸아이의 곁에서 한참 멀어져 버린 저는 그런 딸과 더 이상 가까워질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 고등학생이던 딸은 수능을 치르게 됐고 저는 딸아이가 시험을 잘 봤는지 궁금했지만 딸은 제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려느냐는 제 질문에 딸은 등록금 내달라는 말하지 않을 테니 관심 끄라는 말뿐이었죠. 차가운 딸아이의 대꾸에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저는 그 후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며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을 떠나겠다는 말에 당황했던 저는 대학에 붙었다는 딸에게 축하해줄 새도 없었죠. 나 대학 합격했어. 짐 싸서 집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대학을 합격했는데? 그래서 어디서 지내겠다고? 서울에서 지낼 곳은 구한 거야? 그런 걸 너 혼자 어떻게 알아서 하겠다고? 아빠한테 먼저 말했으면 같이 알아봐 줄 텐데. 아빠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알아서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근처 사는 친구네서 신세 지기로 했어. 학비는 얼마야?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아빠한테 해달라는 소리 안 할 거니까 알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 집에 돈 없는 거 모르겠어? 학비고 집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아니, 내가 뭐라고 했냐? 아빠는 어떻게든 학비 마련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내가 뭐 대학을 가봤어야 그게 얼만 줄 알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죄냐? 물어보면 뭘 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맨날 돈 없다, 못 살겠다 소리만 입에 달고 살면서 무슨 내 학비를 대줘? 아빠 그럴 능력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나 알아서 한다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지 마라. 아빠가 도와준다니까 그래. 첫 학비는 담임 선생님이 빌려주시기로 했고 나머진 내가 벌어서 낼 거야. 빚을 지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빠는 그냥 신경 꺼줘. 그게 나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한 딸아이는 얼마 뒤 대학 공부를 한다며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겨우겨우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름만 알아낸 저는 딸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서울로 가버린 딸은 내내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연락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한다, 공부를 한다고 하며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고요. 명절에라도 한번 내려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부담일까 싶어 차마 전하지 못했습니다. 안부도 묻지 못하고 그냥 가끔 전화를 걸어 딸의 목소리가 어떤지 살필 뿐이었죠. 그래, 주연이 너 잘하고 있냐? 뭐가 궁금한데? 공부는 잘하냐, 돈은 잘 버냐, 그런 게 궁금한 거야? 나 알아서 잘 지내고 있어. 그럼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퉁명스러워? 아빠가 딸한테 안부 전화도 못하냐? 안부? 아빠는 진짜 내 안부가 궁금해?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내가 비싼 학비 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지 감시하려고? 아니면 부모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대체 뭐가 궁금한데? 아니 이게 정말 너 자식이 돼서 애비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네가 연락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뭐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자꾸 연락을 해. 통화 같은 거 해봐야 지금처럼 싸우기만 할 텐데. 아빠 나한테 전화하면 맨날 따지듯이 묻기만 하잖아. 난 그게 싫다고. 대체 뭐가 궁금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서 아빠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 놔두면 되잖아. 애비가 자식 어찌 사는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넌 어떻게 매번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가 어쩔 수 있는데?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가 위로해 줄 거야? 나 힘들 때 위로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귀찮게 좀 굴지 마. 철이 들면 내 입장을 이해해 주려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려나. 그렇게 딸아이를 내내 기다렸지만 딸은 여전히 제게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자식 걱정도 안 하는 애비인 줄 아는 건지 어쩌다 한 번씩 전화를 할 때마다 귀찮다며 그렇게 난리를 치더군요. 그렇다 보니 저도 언젠가부터는 딸에게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반년 넘게 딸의 소식을 모르고 지낸 적도 있었네요. 전처도 내가 싫어 애버리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딸 자식도 내가 싫은가 보다 생각하며 저는 혼자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지 힘으로 대학 졸업을 하고 무사히 취업까지 해냈습니다. 딸의 취업 소식을 들었던 날 저는 너무 기뻐서 혼자 하루 종일 웃고 다녔죠. 해준 것 하나 없는 자식이 서울에서 취직까지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쁨을 딸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잘 쓰지도 못하는 문자를 눌러 축하한다는 말을 보냈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딸에게 섭섭해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해준 것도 없는 주제에 이제 와서 어떻게 애비 노릇을 하려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딸아이가 나와 정반대되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기뻤던 저는 사위 될 사람을 집에 데려와 보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하는 거야. 어떤 놈인지 아빠가 봐줄 테니까 주말에 집에 한번 내려와라. 집은 무슨 집이야. 거지 같은 집구석 보여줘서 뭐해? 보고 싶으면 아빠가 올라오던가. 안 그래도 태준 씨가 밥 한 끼 먹자 그러더라. 내가 고아도 아니고 아빠 소개는 시켜야 하니까.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오라는 제 말에 딸아이는 거지 같은 집을 보여주기 싫다며 마다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속이 상했지만 다 기울어져가는 집구석을 보면 딸의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이 시골 촌동네며 가난한 집구석이 지긋지긋하다고 멀리 서울까지 도망쳐 갔던 딸이었으니 이런 처지를 결혼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겠죠. 그래도 제가 아빠라는 걸 부정하진 않는지 서울로 올라와 예비사위와 밥 한 끼 하자는 말에 저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딸의 남자친구는 저를 아주 근사한 식당으로 초대해줬습니다. 벽이며 바닥이며 번쩍번쩍 광이 나는 곳에 들어가려니 순간 제 처지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분명 전날부터 고심해서 골라둔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도 그곳과 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대단히 비싸 보이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예비사위가 제게 스테이크라는 걸 시켜주더군요. 그런 양식집에 다녀본 적 없는 저는 그저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고기가 나왔는데 웬 고기가 통으로 돼서 직접 썰어 먹어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비싼 고깃집에서 고기를 썰어서 내오지도 않고 이게 뭐냐? 아유 나 참. 아 이건 다 뭐지? 안엔 피가 줄줄 흘러내리네. 이거 고기 덜 구운 거 아니냐? 아빠, 여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창피하게 왜 그래 정말. 안 그래도 주연이가 아버님이 이런 데 와보신 적이 없다고 걱정하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동네 고깃집이나 갈 걸 그랬나 봐요. 전 그래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로 모신 건데 아무래도 아버님한텐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 아니면 언제 이런 데 오시겠어요. 다 경험이라 생각하고 누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예비사위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지 시골 어른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영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지 오히려 제가 그놈과 격이 맞지 않는다며 핀잔이었죠. 미안해요 태준 씨. 우리 아빠가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어서.
아빠, 그래도 태준 씨가 아빠 생각해서 비싼 곳까지 모셔온 건데 불평하지 말고 그냥 좀 드세요. 태준 씨 아니면 아빠나 내가 이런 데 언제 와보겠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태준 씨. 우리 아빠가 원래 좀 그러셔. 아니야, 뭐 미안할 것까지야. 나를 비싼 식당에 데려가 생색을 내던 예비사위는 돈도 잘 벌고 교양도 넘치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께서도 외국에서 지내며 대단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딸아이는 그놈에게 벌써 푹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탐탁치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교양이 넘쳐서 그런진 몰라도 이 사람이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무식한 제가 뭘 알겠냐 싶으시겠지만은 오랫동안 배를 타며 이런저런 사람들을 봐왔던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사람 보는 눈이 좋은 편이었죠. 적어도 이놈이 사고를 칠 놈인지 아닌지 진심인지 아닌지 정도는 헤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데려가겠다며 제 앞에서 번지르르 말을 떠드는 그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놈이 하는 말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네가 하는 일이 뭔가? 뭐 이런저런 사업하고 있죠. 사람들 모아서 괜찮은 사업에 펀드를 만들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사업으로 부를 이루신 저희 부모님을 본받아 저도 열심히 제 사업을 꾸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무슨 일이냐는 말이야.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아빠, 태준 씨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여태 뭘 들은 거야? 투자업 한다 그러잖아. 그리고 설명해주면 아빠가 뭘 알기나 해? 그냥 적당히 그런 줄이나 알면 되지. 아빠가 펀드가 뭔지 부동산이 뭔지 알아? 아니 모른다고 설명도 안 들으면 되겠냐? 하나뿐인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나도 알아야지. 아이 그럼요. 아버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셔야죠. 근데 제 일이라는 게 이게 설명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지 말고 저희 사무실에라도 한번 와보실래요? 구경도 하시고 직접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님도 아시겠죠. 그렇게 직접 그놈을 따라 그놈의 사무실까지 따라가 봤지만 사무실을 보고 나니 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사업을 한다는 놈이 커다란 사무실에 사장 책상 하나만 덜렁 놓고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한다면서 어떻게 혼자 일을 한다는 건가? 직원들도 없어? 직원들이야 많죠. 근데 저희 일이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요. 다들 외근하고 각자 알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일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사무실에 박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도 다 같이 일을 하는 거면 얼굴은 마주 대야지. 물고기 하나를 낚으려도 다 같이 힘을 써야 하는 건데. 아무리 대단한 사업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정말. 아빠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사업이야 태준 씨가 알아서 다 하겠지. 아빠가 뭘 한다고 자꾸 딴지를 걸어? 아빠 설마 태준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태준 씨네 집에서 나를 반대하는 건 몰라도 설마 아빠가 나를 태준 씨를 반대하는 거야?
아이, 아버님,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못 믿어주세요? 설마 제가 사기꾼이라도 될까 봐서 그러세요? 말도 안 돼. 태준 씨가 사기꾼이면 나는 뭐 사기꾼한테 당하는 바보야? 아빠, 혹시라도 태준 씨가 마음에 안 든다니, 수상해 보인다니 그런 소리 하려는 거면 하지도 마. 아니, 나는 그냥 자네 하는 일이 궁금해서 그런 거지. 근데 직접 봐도 뭐 알 길이 없으니. 그러게, 봐도 모르면서 뭘 자꾸 알려고 그래.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내 인생, 내 결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제발 그만 좀 해.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먼저 소개도 안 하는 건데. 안 그래도 나는 태준 씨한테 해줄 것 하나 없이 받기만 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아빠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 후로도 저는 딸을 따로 불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놈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된 놈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결혼을 하라고 말이에요. 뭐 나야 무식해서 뭘 모른다 그러지만 딸아이는 그래도 대학까지 나와서 똑똑한 놈이니 저보다는 똘똘하게 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제가 공연히 자기 결혼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탓하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그놈이랑 꼭 결혼을 할 것이라며 제발 자기 앞길을 막지 말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하면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겠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딸아이에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비사위를 만나고 얼마 뒤에 두 사람은 신혼집을 먼저 구해 입주를 했습니다. 그 집도 사위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부동산 중 하나라는데 대단한 고급 아파트라며 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냥 전향한 사람이면 이런 비싼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어? 이런 집을 신혼집으로 해올 역량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아빠는 그런 사람을 논팽이라고 의심을 해? 내가 정말 아빠 때문에 태준 씨 볼낯이 없어. 야, 아빠 말은 결혼은 신중해야 하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었지. 아무튼 아빠도 앞으로는 더 시비 걸지 마. 결혼식 날에도 제발 조용히 좀 있어줘. 내가 부탁할게. 그래, 알겠다.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라.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거지, 너 못되라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 그래도 네 애비인데 이 하나뿐인 딸이 잘못되길 바라겠니? 나는 그냥 네가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됐던 거야. 이미 부모 잘못 만나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남편까지 잘못 만날까봐? 부모는 내가 고를 수 없었지만 남편은 내가 고를 수 있잖아. 그래서 고르고 또 고른 사람인데 그걸 아빠가 왜 함부로 판단해? 그래. 아빠가 다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노파심 만들었나 보다. 그나저나,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한다는 거야? 식도 안 올리고 같이 사는 건 괜찮은 거 맞냐? 또 의심한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랬지? 결혼식은 시부모님 한국 들어오시면 그때 할 거라고 했잖아. 지금 사업 문제로 두 분이 귀국을 못하고 계시는 걸 어떡해?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지. 안 그래도 시부모님이 결혼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선물해 주신대. 그래서 태준 씨가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자 그러더라. 시부모님이 결혼 비용 전부 해주신다고. 거기서 결혼식 올리려면 최소 1억이라는데 시부모님이 나를 예뻐하긴 하시나 봐. 그게 아니면 해온 것도 없는 며느리한테 누가 이렇게까지 해주셔? 저는 보지도 못한 사돈이었지만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사돈의 사정 때문에 아이들의 결혼식은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최소 반년은 기다려야 식을 올린다는데 그 전에 살림부터 차린 딸을 보며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식 없이도 결혼을 하고 자기들 알아서 잘 한다 그러지만 저는 촌스러운 옛날 사람이라 이게 맞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을 딸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판 싸우고 저와 다시는 안 본다고 할까 싶어서 저도 딸의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기다리던 중 딸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매번 딸의 생일을 챙겨주고 싶었지만 집으로 찾아오지 않는 딸 때문에 저는 늘 혼자 축하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달랐죠. 저와 10여 년째 대면대면하던 딸아이가 결혼을 계기로 저와 다시 연락을 하고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엔 제 딸의 생일을 꼭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해줄 건 없지만 바닷가에 사니 지천에 널린 게 미역이라 생일날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직접 미역국과 제가 잡은 고기들을 가지고 딸아이의 신혼집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괜히 생일날 기분 상할까 싶어 조용히 집 앞에 물건만 두고 가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야 하나 싶어 고민을 하다가 딸 대신 사위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해봐야 선물 같은 건 필요 없다며 화만 낼 게 뻔하니 말입니다. 아직 식도 올리기 전이라 사위와도 친한 건 아니었지만 딸보다는 사위가 편하지 않을까 싶었죠. 아파트 구석에 짐을 내려놓고 앉아 사위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근처에서 누군가의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 사위였죠. 아이씨, 이 노인네는 뭐하러 나한테 전화를 해? 뭐야, 오빠? 누군데 그래? 주연이 애비. 어? 그 여자 아빠? 완전 말 안 통하는 촌사람이라며? 근데 왜 오빠한테 전화를 해? 몰라 나도. 이제 내가 자기 사위랍시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모양이지. 귀찮게 전화를 하고 난리야. 자기 딸한테 할 것이지. 근데 안 받아도 돼? 됐어. 귀찮아. 그냥 바빠다 그러고 말지 뭐. 어차피 내가 안 받아봐야 주연이는 아무 소리 못해. 자기 아빠 무식하고 드세다고 나한테 보이는 것도 부끄러워하거든. 그래? 그래도 그 여잔 지 분수는 아는 모양이네? 그럼 얼른 가자, 오빠. 나 맛있는 거 사준다며. 사위는 제가 전화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귀찮아하며 끝내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석에 숨어있는 줄 모르던 사위는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들을 가감없이 해댔습니다. 그리고는 웬 여자와 함께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제 앞에서는 허허실실 웃던 놈이 뒤에서 제 욕을 해댄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놈이 내 딸의 생일에 다른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두 남녀의 관계에 저는 사위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곧장 딸에게 알렸죠. 그놈 분명 다른 여자가 있는 거다. 이놈이 식도 올리기 전에 딴 여자가 생긴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태준 씨가 그럴 사람인 줄 알아? 그럼 내가 본 건 뭐냐? 그놈이 웬 여자랑 딱 붙어서 차에 같이 타는 걸 내가 봤는데. 나도 아빠 말 듣고 물어봤는데 별거 아니래. 태준 씨 회사 일하는 직원이라더라. 급한 일 처리할 거 있어서 집까지 와서 같이 나갔던 건데 하필이면 아빠가 그걸 보고 오해한 거야. 아니 그냥 직원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누가 봐도 둘이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는데 아무 사이 아니라는 말을 쉽게 믿으라는 거냐?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 아빠 저번부터 계속 왜 꼬투리야? 정말 내 인생이 망하길 바라는 거야 뭐야? 아빠가 뭐라고 한들 난 태준 씨 믿어. 아빠보다 태준 씨 말을 더 믿는다고. 뭐? 아니, 지 남편이 밖에서 어쩌고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이 애비 말보다 그놈 말을 더 믿을 수가 있어? 니들이 만나봐야 얼마나 만났다고? 내가 너를 키운 세월이 10배는 더 넘을 텐데. 아빠,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젠 태준 씨랑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빠져줘. 결혼식에도 안아줬으면 좋겠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 생각하는 딸은 제게 크게 화를 내며 기어이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기 싫다며 저더러 자기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 하더군요. 나는 그저 보고 들은 것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지. 저는 그런 딸에게 실망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는 나지 않았어요. 딸이 저러는 게 전부 제 탓이다 싶었거든요. 내가 평소에 딸에게 잘하고 딸과 돈독한 관계였더라면 딸도 제 말을 믿어줬겠죠. 하지만 제가 자격 없는 아버지였기에 딸이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소식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잘 지낼지 그놈이 내 딸에게 잘해줄지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그마저도 지가 결정한 인생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할 도리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망가뜨린 주제에 제가 어떻게 제 딸 인생에 끼어들겠어요. 그렇게 소가리만 하며 몇 달이 지나버리고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위놈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조를 준비하던 제가 근처에서 배를 타는 사위를 마주하게 됐던 거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만 알았습니다. 사위가 설마 이런 곳에 있을 리 없는 데다가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이라 어두운 속에서 제가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놈이 제 사위가 맞는 것 같은 겁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는 저번에 봤던 사위와 함께 있던 그 젊은 여자였고요.
이번에도 같이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뱃일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보는데 이 낚시를 핑계로 미로알 여행을 오는 불륜 커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위가 바람난 여자와 낚시를 하러 왔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정말 하다 같이 새벽 낚시를 하러 와? 아이, 왜? 최씨 아는 사람이라도 돼? 예, 아이, 저놈이 제 사위 되는 놈입니다. 아이, 근데 저놈이 지금 웬 여자랑 같이 배를 타네요? 뭐? 아니, 사위라는 놈이 왜 자네 딸 말고 다른 여자랑?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에도 내가 분명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딱 잡아떼더니 역시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었나 봐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선장님. 저 배 좀 따라갑시다. 바짝 붙어서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선장님께 부탁해서 사위가 탄 배를 쫓기로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증거를 찍어서 딸 앞에 내밀 작정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그 배를 쫓게 되자 그쪽에서도 저희가 자신들의 배를 쫓는다는 걸 알고는 더 속력을 내는 듯 했습니다. 사위도 저를 알아본 건지 뭔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망치려는 그 배를 보니 분명 뭔가 있다 싶더라고요. 이대로 놓치면 영영 사위의 본색을 까발키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끈질기게 그 배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가까이 배를 붙였을 때 저는 사위가 타고 있던 배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렇게 겨우 사위가 탄 배에 올라탄 순간 고개를 든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충격과 공포의 현장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뭔데 남의 배를 쫓아와? 죽고 싶어? 어?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뭐야? 니들은 또 뭐야? 아니, 당신들은 뭔데 칼을 들고 있어? 제가 배에 올라타자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장정 셋이 저를 향해 위협하는 모습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낚시배인 줄 알고 사위 잡겠다고 배 좀 쫓았기로써니 어떻게 칼까지 겨누는지. 저는 그 사람들이 보통 뱃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주한 사위 역시 깜짝 놀라며 당황하더라고요. 아, 형씨, 당신 뭐야? 뭔데 남의 배를 쫓아탔어? 당신 뭐 형사라도 되는 거야, 뭐야? 형사? 아니, 형사는 또 무슨 소리야? 난 내 사위 잡으러 왔어. 장인어른? 아니, 장인어른이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은 뭐가 어쩐 일이야? 그 말은 내가 묻고 싶은데. 아니, 자네야말로 대체 여기 왜 있는 건가? 이 새벽에 뭘 하려고 배를 탄 거야? 옆에 그 기집애 자네 애인 맞지? 아니, 내가 저번에 자네랑 그 여자가 같이 있는 걸 똑똑히 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지금 저를 쫓아온 거예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자네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설명해 보라니까. 이 배는 또 뭐야? 이건 낚시배 아니지? 누가 보면 미랑선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어디서 뭘 듣고 온 거야? 당신 진짜 형사야? 우리 다 잡으러 온 거야, 뭐야? 미랑은 무슨... 장인어른,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저 그냥 마음이 갑갑해서 배 좀 타러 온 것뿐입니다.
낚시배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하세요. 일하러 나왔으면 일이나 할 것이지. 왜 갑자기 남의 배를 쫓아타나? 이분들도 다 생업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되죠. 글쎄,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뱃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들 이거 정말 낚시배 맞아? 뭐가 두려워서 눈치를 보는 거야? 그건 형씨가 알 바 없고 우린 가야 하니까 얼른 내리시라고. 남의 배에 함부로 올라타는 것도 범죄인 거 몰라? 글쎄, 나는 당신들이 범죄자가 아닌 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안 그래도 요 근처에 요즘 사람들 빼돌리는 밀항선이 뜬다 그러더니 당신들이 그 브로커 아니야? 내가 이 동네에서 수십 년째 배를 탔는데 당신들 같은 낚시배는 본 적이 없거든. 당신들 정말 정체가 뭐야? 그리고 네 놈은 내 딸 속이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무래도 그놈들은 그냥 낚시꾼들이 아닌 듯 했습니다. 대뜸 칼부터 꺼내는 것도 그렇고 제가 경찰이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 불법을 행하는 범죄자들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동네에 밀항을 하는 배가 있다는 소문이 돌더니 아무래도 그 배인가 싶었습니다. 대체 사위놈이 무슨 일을 벌인 건진 모르겠지만 그놈도 자기 애인과 밀항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이 야밤에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들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제가 두려워한다는 걸 들키는 순간 화를 입을까 싶어 저는 당당한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금방이라도 칼부림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 저도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실랑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놈들과 대치하는 사이 해경들이 배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혹시 몰라 선장님께 신고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바로 해경에 신고를 하라고 말이죠. 덕분에 해경이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고 그놈들은 단숨에 포위되어 해경에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이 맞았던 건지 조사 결과 그놈들은 진짜 밀항 브로커들로 밝혀졌어요. 아유, 안 그래도 요즘 밀항하는 것 같다는 의심 제보가 있어서 골머리였는데 이렇게 잡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이놈들이 평범한 낚시배로 위장해서 한참 멀리까지 나가서 큰 배로 사람들을 옮겼더라고요. 아유, 그렇다 보니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잡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제 사위를 보고 쫓아간 것뿐인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나저나 제 사위놈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랍니까? 그놈은 왜 밀항을 하려고 한 거래요? 내 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으면서 자기 철을 버리고 도망을 간답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놈이 사고를 크게 쳤나 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배령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놈이 작정하고서 큰 사기를 쳤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나 봐요. 고의인지 실수인진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잡히기 전에 도망을 치려고 했나 봅니다. 사기친 돈도 다 못 챙기고 서둘러 떠난 정황이 밝혀졌거든요. 뭐요? 그럼 저놈이 사기꾼에다 살인자라는 말이에요? 그거야 조사를 계속 해봐야 밝혀지겠지만 설령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라 해도 아마 잡힌 이상 형이 적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나 그놈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는 말도 외국에 사업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나 보더라고요. 이 사람을 오래 봐온 제가 느꼈던 쎄한 느낌이 결국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놈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순진한 제 딸은 그놈을 끝까지 믿었을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배신으로 돌아온 거죠. 내 딸에게 사기를 치고 다른 놈들을 등쳐먹은 그놈이 내 딸에게 자신의 죄를 전부 뒤집어 씌우고 자기 애인과 밀항을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놈을 놓쳤더라면 하마터면 제 딸이 범죄자가 될 뻔했던 것이죠. 주연아, 주연아, 너 괜찮냐? 괜찮은 거 맞아? 아빠, 나 어떡해? 태준 씨가 사기꾼이래. 심지어 사람을 죽였대. 그래, 그 아빠도 다 들었다. 주연이 네가 얼마나 놀랐을지 아빠는 상상도 안 되는구나. 어쩐지 며칠 전부터 자꾸 빚쟁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오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놈은 나한테 다 괜찮다고 거짓말했어. 무서워서 아빠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나 혼자 그놈 말만 믿고 일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인간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야반도주를 한 거야. 천하의 몹쓸 놈. 왜 하필이면 착한 내 딸을 건드린 거야? 아주 나쁜 놈. 내 손으로 잡아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지 뭐니. 아빠, 정말 고마워. 아빠가 나 살렸어. 아빠 아니었으면 내가 혼자 독박 쓸 뻔했다고 경찰들이 그러더라. 그러게 처음부터 아빠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건데. 아빠가 처음부터 태준 씨 뭔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새겨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아빠 말을 무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평소에도 아빠 무시하고 아빠를 멀리 했는데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졌다니 난 아빠 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놈이 나쁜 놈인 거야. 그리고 네 탓이 아니라 이 아빠 탓이지. 내가 제대로 부모 노릇을 못해줬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든 내가 너를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부모 노릇을 너무 못했어. 그런데도 혼자 이렇게 잘 자라준 딸이 있으니 내가 그런 딸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아까워하겠니? 아빠는 정말로 너만 있으면 된다. 앞으로는 표현도 많이 하고 널 위해서 살아가마. 그럼 이 아빠 진심을 조금 알아주겠니? 아빠, 나도 앞으로는 잘할게요. 아빠 진심 믿고 끝까지 아빠 믿을게. 앞으로 정말 반성하며 효도할게요. 그날 저희 부녀는 오래 묵은 갈등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이 철이 없었다며 끝까지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런 딸이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착한 딸아이를 그렇게 모질게 만든 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죠. 촌스러운 뱃사람이라 다정하지 못하다는 착각에 제가 그동안 제 딸을 너무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정한 말 한번 해주지 못하고
딸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딸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딸의 행복을 위해 같이 행복해져 보려 노력할 생각입니다.